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동안의 확진자가 오히려 지난 주중보다 많았습니다. 일상 속 생활 감염이 규모는 작지만 동시다발인 건데요. 정은경 청장은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한 달 안으로 하루 4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수원대 미술대학원. 건물 입구에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객원 교수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대학원생과 교수의 가족, 가족이 속한 동호회 회원 등으로 감염이 번져 모두 14명이 확진됐습니다. 동호회에서 이제 동호회 회원에게 그리고 그 회원들을 통한 추가 전파, 지인에게 대한 추가 전파에 포함해서 총 6분이 추가 전파된 부분을 확인을. 전남대병원과 관련해서는 확진자의 초등학교 자녀 2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4명이 확진됐는데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800여 명이 점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 그 접촉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 관계 속에서도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 충북 음성의 한 기도원에서도 입소자와 방문자를 포함해 10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코로나19는 일상 속으로 급속히 파고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적었는데도 신규 확진자는 223명으로 사흘 연속 200명대면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도 1.12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전파 양상과 속도라면 한 달 후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거나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현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99.4명으로 1.5단계 상향 기준인 100명에 임박했고 강원도는 이미 기준인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내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강원의 거리두기를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선 학원이나 노래 연습장 등의 인원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예배 같은 종교 활동도 좌석의 30%만 허용되는 등 기존 1단계에 비해 방역 수칙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연령대로는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 감염이 증가하면서 젊은 층의 검사 건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는데요. 정부는 젊은 층이라 해도 경미하거나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꼭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이어서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4주간의 신규 확진자 중 40대 이하 비율은 49.1%, 직전 4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3주 동안은 40대 이하 젊은 층이 확진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 감염자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최근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무증상이나 경증 상태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감염자들이 이미 상당수 깊고 넓게 퍼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집단 발병과 관련된 가족 간의 전파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이 진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젊은 층에서의 검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40대 이하 확진자의 증가는 방역당국을 특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의 젊은 감염자들은 사회활동과 대인 접촉이 많아 조용한 전파를 통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위험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2월 3일 대입 수능시험과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예상되는 상황도 방역당국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증상과 경증 감염자가 누적된 젊은 층의 모임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어질 경우 전국적인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중환자 병상이 현재의 발생 규모는 저희가 하지만 이런 양상이
한 1주, 2주 지속되면 여전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에 취약한 술자리 등의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름 남짓 남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특별 수능 방역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9일부터는 마스크 벗는 시간을 줄이는 등 방역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강원도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이미 1.5단계 적용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청정지대로 불려온 강원 지역에서 확진자가 짧은 기간 빠른 속도로 번진 건데요. 그 이유를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공설 운동장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몰려든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8월 말 이후 환자가 없던 이 지역에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탓입니다. 지난 12일 초등학교 교감과 군청 직원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들과 모임을 가졌던 지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공무원 2명이 확진되면서 군청 일부가 폐쇄됐고 철원 군수와 부군수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 장애인 요양원에서는 50대 간병인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환자 3명이 감염됐고 이 간병인과 김장을 한 마을 주민 30여 명 가운데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곳 보건소에서 일하던 방역 근무자도 확진 판정을 받아 예방접종을 비롯한 모든 보건소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또 주민센터 헬스장에서도 환자 2명이 나왔는데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서 발생됐다고 딱히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역 사회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장날을 맞은 철원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손님들로 붐벼야 할 시장이 이렇게 휑하게 비어 있습니다. 느낌이 어제부터나 손님 아예 아무도 없어요. 길가에 사람 다니지를 않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 강원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집단 감염이 집중된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군은 선제적으로 내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의 군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조치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서 오늘 간부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 국군 복지단에서도 12명이 집단 감염됐고 강원도 인제 지역의 군 마트를 담당하는 부대에서도 공무직 근로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늘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또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강화된 우선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포함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장병들에 대해서는 휴가 연기를 공고했습니다. 다른 지역 부대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휴가나 외출은 허용하되 유흥시설 방문은 금지시켰습니다. 외출의 경우에도 일단 지자체별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이렇게 통제하도록. 특히 강원 지역의 군 간부들에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일과 대회는 숙소에서 대기하고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실상 외부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영내 종교시설은 군 장병들만 이용하도록 하고 수용 좌석을 3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민간인 강사의 초빙 강연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군 관계자는 197명으로 감염률 자체는 민간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간 연장은 물론 거리두기 단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추진을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산업은행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불러온 항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살리기 위한 정부 선택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아시아나에 3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자 국내 1, 2위 항공사의 통합을 선택한 겁니다. 대한항공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인수자로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로선 어려운 항공사 둘을 지원하는 것보단 하나로 합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본 통합 작업은 조속한 고용 안정과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두 항공사 통합에 들어가는 정부 돈은 8천억 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보회사인 한진칼에 이 돈을 투입하면 대한항공을 거쳐 아시아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대한항공도 유상증자로 추가 자금을 확보해 아시아나 항공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통합항공사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 지분으로 대한항공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항공사가 합치면 세계 7위권 규모의 초대형 항공사가 됩니다. 비행기만 240대가 넘고 국제 화물 수송량은 3위, 수송 인원도 10위에 달합니다. 자산 규모도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모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노선 운영과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이사회를 열고 통합을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두 회사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 항공사도 단계적으로 통합됩니다. 두 항공사의 통합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 등을 거친 다음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항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당장 나랏돈 들여서 대한항공의 몸집을 키워주는 게 맞는지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거대 항공사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경우 회사 인력을 줄이거나 요금을 인상해서 결국 직원이나 소비자는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총계는 12조 원, 부채 비율은 2200%에 달합니다. 대한항공 역시 부채 비율이 1000%를 넘습니다.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는 우려에도 조원태 회장이 인수를 결정한 것, 산업은행이란 든든한 우군을 확보해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KCGI 등 3자 연합에 비해 적은 상태지만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할 지분을 합하면 50%에 근접하게 됩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두 항공사의 지배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3자 연합은 이번 M&A를 조 회장에 대한 밀실 특혜로 규정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실 어처구니가 없고 이런 것은 상법의 근간을 흔드는 주주권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한진일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횡령이나 배임 또는 땅콩양, 물가 갑질 등의 여러 가지 주최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 공적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면서도 실제로 한진칼의 경영을 어떻게 견제하겠다라는 이런 방침도 없고 32년간 유지된 경쟁 구도가 사실상 독점 시장으로 회귀하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은행과 국토부는 두 항공사가 합해지면 운항 스케줄과 연결편이 개선되고 마일리지 통합 등 소비자 편익은 더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노선 폐지나 가격 인상이 뒤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국내외 기업 결합 심사에서 이 같은 독과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사노조는 오늘 긴급회의를 통해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일방적인 인수합병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실제 합병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올 겨울도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사만사미가 또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닷새째 수도권과 중부 서해안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서울은 어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사흘 이상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건 지난 2월 이후 처음인데요. 먼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남산 타워 너머로 올려다 보이는 하늘은 파랗지만 도심 바로 위는 뿌였습니다. 미세먼지입니다. 남산에서 5km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여의도 63빌딩도 거뭇하게 형체만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44 마이크로그램. 벌써 닷새째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가 3일 이상 나쁨 수준을 보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됐고 여기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일부 가세했습니다. 정체 기조 하에서 국내 발생한 대규모의 물질이 추적되면서 이런 고농도 사례가 길게 지속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습격이 본격화되면서 당국도 바빠졌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앞두고 오늘부터 모의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인데 오늘 오후 6시까지 서울에서만 4,052대가 단속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가 계절관리 기간이겠습니다. 06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하는데요. 과태료는 매일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비까지 내리면서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에도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날아드는 사만사미 현상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로 가시거리가 낮아져서 일부 고속도로가 통제됐고 베이징 일대 54개 지역에는 대기 오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어서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허베이시 창저우 고속도로. 짙은 스모그에 갇힌 고속도로에 경찰차가 배치돼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다른 고속도로 역시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낮아져 도로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베이징 주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54개 지역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화면에 보라색으로 숫자가 표시된 곳이 경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北京全市将停止室外建筑工地喷涂粉刷、护坡喷浆、建筑拆除、切割土石方等施工作业。 대기 정체와 함께 예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 높은 습도가 겹치면서 오염은 2, 3일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베이징 미세먼지 오염도를 관찰하러 올라온 징산공원입니다. 뒤로 뿌옇게 보이는 건 고궁, 자금성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일반 마스크를 벗고 따로 준비해온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될 정도입니다. 잿빛 하늘 저쪽에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중심 빌딩, 무역센터와 CCTV 사옥이 있습니다만 흐린 날씨 속 먼지에 쌓여서 형체만 보일 뿐입니다. 내려다 보이는 자금성은 먼지에 짓눌려 생기가 없이 탁한 공기에 쌓여 있습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지만 도시가 회색 먼지에 갇혀 초저녁과 같은 분위기를 냅니다. 今年有雾霾嘛，就比较可惜，不然天气好的话，就光线洒下来，金碧辉煌。 就很漂亮，所以就万一天气又提前来了，或是来了，所以就下次还是会来的。然后想看一下故宫那个金碧辉煌。下次又来了吗？对，下次会来。 주요 원인은 북부 지역에 시작된 난방 공급입니다. 중국은 가정이나 회사의 난방 시점을 국가에서 결정하는데 지난 주말부터 공식적으로 난방이 시작됐고 아직 석탄 난방을 이용하는 곳들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지역의 공장 가동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지난 여름부터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지난 겨울 코로나19로 잠잠했던 중국의 미세먼지는 올겨울 다시 산업 생산과 난방이 정상화되면서 서풍이 불 때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100만 명, 사망자는 24만 명을 넘기면서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셧다운, 그러니까 실내 영업을 중단하는 조치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텍사스주 엘파소의 한 검시소. 죄수복을 입은 남성이 시신이 놓인 들것을 밀고 갑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근처 교도소의 죄수들까지 투입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나온 게 연속 6일째. 앞으로 3주 안에 3만 5천 명이 더 숨진다는 게 보건당국의 전망입니다. 날이 추워져 실내 활동이 늘고 열흘 뒤 추수감사절 연휴에 전국적인 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셧다운 조치가 다시 나왔습니다. 서부의 워싱턴주는 식당과 술집의 실내 영업, 사람들이 집에서 모이는 것까지 금지했습니다. At a dinner party, at a get-together, at a birthday party, at a Seahawks celebration, any of those events can end up being deadly. 미시간주도 식당의 실내 영업과 고등학교, 대학교의 대면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등 서부 3개 주는 다른 주에 다녀올 경우 2주간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망자 수 1위인 노스다코타주는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내건 실외건 사람 많은 데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도록 했고 Wearing masks when around others is our path to economic freedom and to a faster return to our normal lives. 코로나에 걸렸지만 무증상인 의료진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입원 환자가 7만 명에 달하면서 수용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As volume exceeds our capacity to take care of patients, we need more nurses to help our nurses out. 인력과 장비 모두 모자란 시골 요양원에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10월 말 일주일 동안 중서부의 시골 요양원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3만 2천 명 나왔고 이 중 1,900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2주간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진 뉴멕시코주와 일리노이주의 대형 마트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전에는 장관직을 내려놓을 생각도, 재보선 등에 출마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자의적이고 또 법무부에 제대로 보고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예산심사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의 등으로 나흘 연속 국회로 출근한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특수활동비 집행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총장을 향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의 전체 특수활동비 94억 원 가운데 총장이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모가 여전히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야당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쌈짓돈이란 표현을 쓰는 건 단정적이라고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맞섰습니다. 쌈짓돈 자의적으로 썼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됐고요. 관례대로 대검에 일괄 지급하고 특활비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수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통제 장치는 한 가지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검찰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공수처의 완전한 출범 등 가시적인 검찰개혁 과제를 달성하기 전에는 재보선 출마 같은 정치 행보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추 장관은 당초 추진 방침을 밝힌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일 뿐 법안 발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쓰레기로 가득한 자루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뿐 아니라 산업 폐기물까지 담겨 있는데 땅 주인한테서 못 받은 공사 대금을 받아내겠다면서 한 공사업자가 땅 위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으로 쌓아둔 건데요.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수를 마친 논을 지나자 멀리 마대자루 수백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터를 메운 자루가 말 그대로 산처럼 쌓였습니다. 8m는 좋게 돼 보이는 쓰레기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겨울에 신는 겨울용 신발도 있고요. 등산화도 있고 보시면 여기 구두. 높은 쪽 마대에선 내용물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니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유리섬유를 비롯해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공장으로 계산할 때 10,000평, 20,000평이 넘어요. 이 정도 건물 안에 있는 기계들을 다 뜯어내야만 이 물량이 나와요. 이런 폐기물은 외부에 방치되면 쉽게 부서져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면 미세하게 날려요. 눈병도 걸리고 피부병도 걸리고 주변에 다 농가들이고 그건데. 쓰레기 더미는 예전 땅 주인과 계약을 맺고 토지 정비 공사를 했던 공사업체가 쌓아놨습니다. 전 땅 주인으로부터 공사 대금 3억 원가량을 못 받자 지난 1월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새 주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쓰레기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사비를 때문에 이혼당하고 집도 압류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디가 보상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해결이 되면 저는 그냥 물건 치고 나가면 돼요. 과연 그럴까? 지난 5월 토지 소유주 측이 이 쓰레기 처리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폐기물 업체에 견적을 의뢰했더니 4억 8천만 원이 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쓰레기가 더 쌓였으니 처리 비용만 5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쓰레기산을 만든 업체 측은 돈만 받으면 어떻게든 치우겠다는 입장. 하지만 허가 없이 일반 토지에 폐기물을 쌓는 건 애시당초 불법입니다. 폐기물 처리장도 아니고 방수 처리가 돼 있다니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6월부터 수차례 현장 확인까지 했지만 재활용 가능한 종이들로 보인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로서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소리를 그분들에게 받았거든요. 그게 폐지로 들어간다고요? 네, 폐지로도 들어갑니다. 취재진이 유리섬유 같은 유해 물질이 버젓이 쌓여 있다고 지적하자 이번엔 쓰레기를 가져온 업자가 치운다고 했으니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분들도 방어를 하려면은 그 정도에 준하는 물건을 쌓아야지. 유치권이라는 게 걸려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데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설사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땅을 점유한다고 해도 불법을 동원해선 안 됩니다. 지자체가 수수 방관하는 사이 농촌 마을의 쓰레기산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웃음을 지었다는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가해자한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일부 행동만을 보고 피해 진술 전체를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자신이 관리하는 편의점 업주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본사 직원 박모 씨.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일 얘기를 하던 중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유죄,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가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때 종종 웃거나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했을 뿐이라며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을 당한 뒤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불신할 수는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 일부 언행이나 모습만을 문제 삼아서 피해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정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집에서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A군. 재판에서 A군은 간음을 당한 피해자가 다음 날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찾아왔다며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의 반응과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을 계속 판단을 한다면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
이를 깨뜨리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어제 한 대형마트의 배송기사가 배달 중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아예 산업재해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택배기사들은 그나마 정책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대형마트의 배송기사들은 또 다른 그늘 속에서 열악한 처우를 법의 보호도 없이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배달에 나선 한 대형마트 배송기사. 각종 식료품이 담긴 봉투를 한 손으로 들고 생수를 가득 실은 수레를 다른 한 손으로 끌다 보니 헉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밀어들게. 일반 택배와 달리 고객이 원하는 배송 시간에 맞춰 배달해야 하다 보니 뛰다시피 배송하는 건 일상입니다. 물도 뭐 한 집에 뭐 3개 이상 4개, 5개. 물량이 뭐 포괄적으로 또 어느 정도 다 늘어난 거죠. 솔직히 말 못할 정도로 좀. 근데 이거 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반 택배기사와 달리 이들은 한 달 300만 원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대형마트가 배송을 위탁한 물류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이들은 한 달에 나흘 쉬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쉴 수 있으니 명절과 공휴일에 쉬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택배기사는 지난 추석 연휴 5일 동안 모두 쉬었지만 대형마트 배송기사가 쉰 날은 단 이틀뿐입니다. 이마저도 하루 10만 원씩 급여가 깎였습니다. 계약한 것보다 더 쉬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추석 같은 경우에는 공식으로 휴무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휴무를 인정이 안 되니까 돈으로는 20만 원 정도가 까지는 거예요. 택배기사들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지난 2012년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지만 당시 마트 배송기사는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쳐 쉬게 되면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는 비용으로 하루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죠. 지금 목숨을 거는 거죠. 정말 상식적인 일도 들어주질 않는데 이런 거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겠죠. 정말 몇 년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계약서도 문제입니다. MBC가 입수한 이마트 배송기사의 계약서. 집단 행동을 하면 상품 손실 금액과 불만 처리 비용까지 배송기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어 불만이 있어도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뒤에 무슨 뒷달이 생길까 봐 이걸 일해야 하는데 뭐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할까 봐 말하고는 쉽지만 말 못하는 심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정당하게 이제 단체 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이것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나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요 명백하게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이 같은 독소 조항이 있는 계약을 맺고 있는 배송 기사들은 약 5천여 명.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대형마트사는 집단 행동을 제한하는 계약서 규정 등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멧돼지가 겨울나기를 위해서 도심까지 내려오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에서는 관청 건물 안까지 들어와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 한 마리가 문을 밀치며 들어옵니다. 워낙 저 끝에서부터 자기 속도를 주체 못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그 개폐 장치가 이제 부서지고 들어.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출구를 찾던 멧돼지는 잠긴 자동문을 주둥이로 들이받습니다.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이빨이 깨졌고 사무실 바닥은 곳곳이 핏자국입니다. 이 멧돼지는 2, 3분가량 사무실을 좌충우돌하다 들어왔던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또 다른 멧돼지는 사천읍의 8차로 간선도로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적사했습니다. 두 마리의 멧돼지 소동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종 시내에, 또 지난 8일엔 대전 아파트 단지에 나타나는 등 최근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든지 해서 멧돼지의 그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멧돼지를 주시를 하면서 뒷걸음을 쳐서.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멧돼지들이 겨울나기를 앞두고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내려오고 있다며 포획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대전에서는 택시가 다른 차와 충돌한 뒤에 불까지 났는데 운전자와 승객이 차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근처 시민들이 소화기까지 들고 와서 경찰과 함께 구조를 펼친 끝에 모두 구조해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2시 반 대전시 대덕구의 한 도로. 빠른 속도로 달리던 택시 한 대가 옆 차량과 충돌한 뒤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이내 차량 앞쪽에서 연기가 나더니 잠시 뒤 불길이 일어납니다. 차량 내부에는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2명이 갇혀있던 긴박한 상황. 순찰 중이던 경찰관과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이 달려와 운전자와 승객을 구조해냈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승객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었고요.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가게 영업을 마감하던 서동진 씨도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 끄는 걸 도왔습니다. 갑자기 앞에 본네트 쪽에서 이제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경찰차에 이제 배치되어 소화기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도 가게에서 이제 갖고 나왔죠.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를 놓치면 불이 급속히 번질 수 있어 침착하고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엔진룸에는 기름이나 가연물 등이 있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번지기 십상입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합심해 보여준 발빠른 대처가 빛을 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식판을 가득 채운 음식, 오늘 내 아이 급식이 이 정도면 안심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짜장면에 탕수육 한 조각이 나왔습니다. 한 달 원비가 100만 원이 넘는 어느 놀이학교가 부모한테 보여주는 사진과 실제 급식을 전혀 딴판으로 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모들 항의에 이 놀이학교는 아예 폐업을 해버려서 미리 낸 원비까지 떼일 처지라고 합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영유아 놀이학교. 원어민 교사의 영어 수업에다 발레, 수학, 미술 교실을 운영하는 이 놀이학교의 한 달 학원비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 매일 올려놓는 이 학교의 점심 급식 사진입니다. 잡곡이 섞인 밥에 계란국, 우엉조림, 고기 완자 등 다양한 반찬이 식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이거 애들 식판에 푸짐하게 담겨 있구나. 그런 식으로 올라왔었고 급식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공된 급식은 전혀 딴판입니다. 양이 턱없이 적은 데다 반찬은 깍두기, 오이, 소시지 몇 조각이 전부입니다. 짜장면과 탕수육, 계란국, 군만두, 단무지를 줬다고 한 날도 짜장면에 탕수육 한 조각만 제공됐습니다. 간식도 부실했는데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우유를 따라 놓은 사진을 보면 작은 스테인리스 컵에 절반도 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보다 못해 놀이학교 직원이 부모들에게 알리고서야 드러났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게 된 거죠. 너무 이렇게 잘 차려졌더라고요. 누가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카페에 올릴 사진용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간으로 따지면? 기간이 아니라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이 직원은 전날 남은 밥을 쪄서 제공하기도 했다. 최악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원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네들 집에 가면 엄청 잘 먹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리실에 있는 토마토 소스의 유통기한은 확인 당시 1년이 지났고 피자 치즈는 무려 2년이 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자책합니다. 애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바로 집에 안 가고 꼭 빵집이나 어디 가서 뭘 잔뜩 먹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허기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나서는 진짜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좀 애기한테 내가 너무 관심을 못 가져줘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당 놀이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은 굳게 잠겼고 안에는 집기 하나 없이 텅 비었습니다. 그만둔다 어쩐다 자꾸 얘기가 있었어요. 너 학원 내놨다.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원장은 곧바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 채무 면제를 받았고 분기별 많게는 1년치 학비를 미리 냈던 학부모들은 원비 2억 원을 고스란히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실 좀 무리가 되더라도 정말 100% 믿고 보낸 거예요. 너무나 그 큰 배신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학부모들은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에 진정을 냈지만 놀이학교가 법적으로 학원이다 보니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유치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일반 개인이 학원 하는데 거기 회계에서 뭐 그걸 어떻게 썼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권한이 저희 쪽에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학부모들은 원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원비를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았고 갑작스런 집단 환불 요청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폐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실제 급식이 달랐던 건 인정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면 추가로 더 줬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학부모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근무했던 부산의 산후조리원에서 최소 22명의 신생아가 잠복 결핵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결핵 전파 가능성을 낮게 봤던 보건당국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건데요. 김윤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들에 대한 결핵 검사는 간호조무사가 결핵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인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생아 288명 중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아기들은 전체의 65%,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지만 잠복 결핵 여부를 알아보는 피부 반응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수는 부모들이 자체 확인한 것만 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PCC를 맞은 아기는 10mm, 1cm 있잖아요.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PCC를 안 맞은 아기도 있거든요. 이들은 판독이 5mm 이상인 양성이에요. 잠복 결핵은 말 그대로 결핵균에 감염돼 몸속에 결핵이 잠복해 있다는 건데 증상이 없고 남에게 전파력도 없지만 잠복 결핵 가운데 10% 이상은 결핵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복 결핵 검사는 감염자와 마지막 접촉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양성으로 확인된 신생아들은 대부분이 지난 7월과 8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아기들입니다. 양성으로 판정하시고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9개월 동안에 약을 먹여야 된다는데 이 약의 부작용이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감기가 올 수도 있고 한 달이 올 수도 있고. 부산시 보건당국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아기들이 있다며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확한 상황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이 되지 않는 애들은 3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염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야. 하지만 당초 결핵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을 걸로 봤던 보건당국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상황에서 정보 제공조차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에 부모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비행사 4명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여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3, 2, 1, 0. 로켓이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발사 12분 뒤 로켓에서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분리됩니다. Separation confirmed. You can see that second stage departing. Crew Dragon leaving it behind. 우주선의 이름은 회복하는 힘이라는 뜻의 리질리언스. 코로나19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리질리언스-5는 우리 시간 내일 오후 1시쯤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It's the first time we go as a commercial vehicle. A lot of amazing discoveries that are going to happen by these 4 amazing astronauts. 미국 나사 소속의 선장인 마이크 홉킨스와 사상 최초의 흑인 조종사 빅터 글로버, 여성 물리학자인 셰넌 워커와 일본 출신의 노구치 소이치 등 4명의 우주인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주 정거장에 머물며 우주 여행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내년에 지구로 돌아오게 되면 민간 주도의 우주 여행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In the next 15 months, we should be flying roughly 7 Dragon missions, really the beginning of a new era in human spaceflight.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가 가능하게 된 건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한 번 쏘아 올릴 때마다 1조 원 넘게 들어가는 로켓 제작과 발사 비용을 스페이스X는 로켓 재활용 등을 통해 700억 원 정도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번에도 리질리언스호와 분리된 로켓은 대서양에서 곧바로 회수됐고 내년 3월 말로 예정된 다음 발사에 사용됩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인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민간 우주 여행의 출발을 모니터로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신상 털기와 망신 주기로 끝나는 국회 인사청문회 실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어 왔죠. 여야가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 조직을 꾸려서 정책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방암 수술 기록까지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장관 후보자가 항변합니다.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하지만 야당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또 자녀들 신상을 아주 탈탈 털었어요.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보다 제3의 인물을 둘러싼 공방이 더 많이 오가는 인사청문회. 병원 기록은 4일밖에 없는데 병가를 19일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검증을 앞세우다 신상 털기에만 그치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젖 먹을 때부터 지금지가 다 생각이 납니다. 제가 24년을 정치를 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TF를 구성키로 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검증한 인사자료를 야당이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합의가 도덕성 검증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수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도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입양된 지 10달 만에 온 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6개월 여자아이. 아이가 숨지기 전 3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부모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입양 전까지 아이를 맡아 키웠던 위탁 가정의 가족들이 오늘 경찰서를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이상 접수되고 아이에게 상처가 있으면 즉시 부모를 분리하겠다는 대책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탁 보호 중인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여성들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양엄마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자아이를 생후 8일부터 입양 직전까지 맡아 키웠던 모녀입니다. 늦게 알아서 너무 미안하고 9개월 동안 아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들은 건강했던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너무 밝고 건강해서 정말 감기에 한 번 걸린 적이 없던 아이입니다. 데려가려고 준비를 기도로 많이 했다는 둥 이러니까 저희는 너무 잘 갔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실제로 주변인들의 신고에도 경찰은 3번의 수사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때 이제 관계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정황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구속된 양엄마를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처벌하라면서 양부모의 변명에 놀아난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용의자의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하는가? 양천경찰서는 과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경찰청은 오늘 2번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나 학대로 의심되는 멍과 상처 등이 발견되면 아이와 부모를 즉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거조차 하지 못한 아이들이 수탉에 숨진 뒤에 비로소 엄격해진 경찰의 새로운 예방 지침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80대 할머니가 깊은 강물에 빠졌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누구한테도 배운 적 없는 생존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중국 후난성에 사는 87세 할머니가 강가에서 손을 씻다 실수로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할머니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물속에서 허우적댈 뿐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했지만 발버둥 치느라 힘이 다 빠진 할머니. 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위기의 순간 할머니는 힘을 다 빼고 강물에 몸을 맡겼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가지런히 감싸고 마치 물 위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누웠습니다. 그러자 가라앉던 몸이 물 위에 안정적으로 떴습니다. 할머니는 생존 수영법인 일명 누워뜨기 자세를 스스로 터득한 겁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할머니는 침착하게 이 자세로 버텼습니다. 发现这个老人已经在水中泡了有段时间了，然后这个水面随时可能会把这个老人冲走。 할머니는 구명 튜브에 옮겨져 이동할 때도 누워뜨기 자세를 유지해 구조를 순조롭게 해줬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할머니는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서 저체온증이 오긴 했지만 건강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살린 누워뜨기 자세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생존 비법입니다. 마치 해달처럼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자세입니다. 얼굴을 하늘로 향해서 몸에 힘을 빼고 먼저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고 만약에 발이 땅에 닿으면 바닥을 차고 올라와 숨을 쉬면 되고요. 무엇보다 물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처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정부가 2,400만 대의 차량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누군가한테 뚫리면서 수백만 대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접속 기록을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주와 사용 본거지, 그리고 차대 번호 등 개별 차량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 시스템. VMIS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세부 정보가 유출되면 속칭 대포차를 만드는 등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어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이력 조회를 위해 자동차 정비와 판매소 등에는 제한적으로 접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3월부터 이 시스템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정비소에서 밤낮 없이 하루 수백 건씩, 심지어 1분 사이에 100건 넘게 조회가 폭주한 겁니다. 밤 12시에 수십 건을 조회를 하고 일주일에 10건을 조회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접속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무려 400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140건 넘는 조회가 이루어진 정비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손님은 많아야 하루 10명 남짓. 정작 업주는 자신의 정비소 등록번호로 그런 조회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수입차 위주 차량 번호였고요. 그 옆에 차 종까지 써 있었는데 저희 가게에 들어온 차는 한 대도 없고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경찰은 누군가 정비소 등록번호를 도용해 시스템에 접속한 걸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접속자 추적에 반드시 필요한 IP 주소가 당연히 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위탁 운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IP 주소 등의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했지만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지방경찰청은 접속자 추적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접어야 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즉 정비업체들의 모임인 정비조합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제가 다 그냥 해당 기관하고만 연결을 다 해요. 그때 해당 기관에서 또 기관 하부에 다른 데로 얘기하는 건 이제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결국 최대 수백만 건에 달하는 차량 정보 불법 유출을 저지른 게 누구고 어디에 쓰였는지 그 실체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 탓에 지금 이 순간 내 차량 정보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국회 신속 처리 안건을 두고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둘러싸이는 바람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최이배 전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서 한국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감금된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최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6시간 동안 의원회관 집무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려는 최 전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다 출입문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두 번째 공판. 최 전 의원은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또 지시해서 저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당에 가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정에선 최 전 의원은 집무실을 나가려 할 때 누군가 제 가방을 뒤로 잡아서 끌고 가고 팔을 붙잡아 의자에 앉히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 일부러 스피커폰 상태에서 큰 목소리로 112에 신고했고 감금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금 해제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지 풀지 않은 걸 보면 지도부가 작심하고 나를 감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최 전 의원이 말하는 상황은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들이 오갔고 함께 점심까지 먹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옛 새누리당이 2012년 통과시킨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첫 재판에 이어 미국 체류를 이유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며 그래도 안 나오면 구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번호판을 단 수소 전기차, 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체감하실 겁니다. 주행 성능도 나무랄 데 없고 또 연료비를 포함한 유지 비용도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료 충전 시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연료 충전하려고 100km 이상 이동하면서 오히려 연료를 더 쓰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친환경차를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소 전기차를 타는 정응재 씨. 가솔린차부터 디젤, 전기차까지 모두 타봤지만 수소 전기차의 성능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은 일단 진동이 계속 있는데 계속 폭발하면서 가는 차잖아요.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깨끗하고 오래 타도 머리도 안 아프고요. 차값이 7천만 원이 넘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고 연료비는 가솔린차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 자동차세도 1년에 13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요금도 반값입니다. 부산에 자주 내려가는 정 씨에겐 무엇보다 한 번 충전으로 600km 넘게 달린다는 게 제일 매력적입니다. 한 번 충전에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만족합니다. 그런데 충전 한 번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천에서 서초동까지 출근길에 이용하던 양재 충전소는 1년 가까이 운영 중단 상태. 밀리는 시내를 20km를 더 달려 여의도 충전소에 도착해도 기다리는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대기 시간만 1시간 이상, 간신히 충전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오면 2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차를 모시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충전소 놔두고 2시간을 충전하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충전소에는 하루 종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차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른 데 볼리고 갔다가 여기 세 번째 오는데도 5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매일 지금 이거 한번 충전했다고 와가지고 2시간씩 소비하고 말이야. 서울의 충전소는 4곳뿐인데 양재는 중단. 1년간 문을 닫았다 지난달 재개장한 상암은 예약제로 하루에 40대만 받습니다. 그 예약제는 완전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침 9시에 딱 들어가서 저같이 좀 느린 사람은 이게 하다 보면 오바고 내일 아침마다 9시 되면 그거 맞춰보고 해봐요. 근데 안 돼요. 이 와중에 고장도 잦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3곳밖에 없는 수소 충전소 중 한 곳인데요. 고장이 나면서 앞으로 2, 3일 동안은 운전자들의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충전소엔 충전기가 한 대뿐인데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빨리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가격도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업체에서 미리미리 구비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충전소가 고장이라도 나면 다른 충전소엔 더 많은 차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강동과 상암 충전소까지 고장이 나면서 이곳 고속도로에 있는 충전소에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늘 꼭 충전을 해야 되니까 뭐 각오하고 온 거죠. 어제 강동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문 닫아서 못하고 하남에 전화를 했더니 대기가 15대 있다 그래서 못하고 오늘. 서울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충전소가 삼척에 단 한 곳뿐인 강원도 주민들은 오로지 충전을 위해 강동이나 하남 충전소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오갑니다. 8시에 떠나서 지금까지 이거 하나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한 1시 반, 2시. 환장하겠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루 걸려요, 하루. 뭐 수소가 떨어졌다. 아니면 뭐 좀 고장이 나서 좀 뭐 압력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90대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서. 한 30 정도. 어디 가지도 못해요. 강동을 들려서 설비 점검 중이라서 이제 바로 일로 왔죠. 정상 운행의 4분의 1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지는 거죠. 충전을 위해서만. 답답한 운전자들은 모바일 대화방에서 어디에 몇 대가 기다리는지, 고장은 안 났는지, 충전율은 얼마인지 공유하며 수시로 상황을 확인하는 게 필수가 됐습니다. 오늘 한 1시간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저도 지금 처음에 와서 8대 대기 중이라고, 뭐 10대가 넘는다 이러면은 그냥 오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고요. 올해 154개까지 짓겠다던 충전소는 아직도 52기뿐. 내후년까지 310기로 늘리는 게 목표지만 주민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현대차가 연구용으로 쓰던 양재동 충전소는 낡은 시설을 고쳐 상업용으로 개장하려 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마음 놓고 살 수가 없고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주거지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지난해 발생한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 화재와 강릉 수소 저장 탱크 폭발 사고로 주민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결코 안전하게 안 따라오게 합니다. 이 3만 주민이 이런 폭탄을 안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나와서 입장을 밝혔더니 근거 없는 위험성, 그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정부는 강원도 사고는 수소 충전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도 우리나라와 달리 무인 시설로 운영됐다며 수소 충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전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에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수소 유출 경보기, 불법 검증이 훨씬 더 높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차의 다른 축인 전기차 상황은 어떨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밤새 충전한 전기차를 타고 출근길에 나서는 김성태 씨.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거든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료가 올라긴 했는데 여전히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이고. 서울 상도동에서 회사가 있는 가락동까지 왕복 40km, 적지 않은 거리를 오가지만 불편은 없습니다. 회사 건물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전은 주유가 아니라 주차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전기는 기름이나 뭐 가스랑 달리 어디서나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에 6만 기까지 늘었고 위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가락동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충전 중이라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집에 충전 시설이 없거나 이동 거리가 긴 경우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창원에서 서울로 가는 중인 김영만 씨. 고속도로에서 꼭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미 사용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한 분이 충전하고 계셔가지고 그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울 오려면 도착 예정 시간보다는 한 2시간 정도 더 여유를 잡고 출발해야. 또 충전기는 늘었다지만 고장이나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고장나더라고요. 잘 안 고쳐주더라고요. 5년 뒤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10년 뒤면 중국과 독일, 인도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예정. 2035년쯤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내연기관차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친환경차 시장이 커질수록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충전기가 모자란다고 전력 설비를 늘려서 누구 돈으로 낼 거며 땅 다 파서 공사해가지고 배선새로 다 설치하겠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요. 친환경차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제철 공장 등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부생수소를 사용하는 등 수소나 전기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주 52시간제 연기가 전태일 정신인데, 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주 52시간제 연기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전태일 열사를 언급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있어요. 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최근 언론에 집중 조명이 있었는데요. 정치인들이 이런 관심에 편승해 전 열사의 이름을 임의대로 차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네. 전태일 열사의 노동 존중 정신을 각별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 오히려 그 정신을 모독한 것입니다. SNS 글을 통해 자신의 천박한 노동간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말을 아끼는 편이 낫습니다. 과도한 추측성 발언이죠. 전태일 열사와 작금에 있는 이제 주 52시간 논란은 엮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전태일 열사가 50주기다 보니까 이번에 좀 그 관심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과도했다, 뭐 적절하지 않은 비유였다. 경제를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정리하면 내년부터 중소업체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작되는데 네. 일각에선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런 우려를 윤 의원이 전하려다가 전태일 정신이 오늘날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게 화근이 된 겁니다. 자, 지금 김정인 위원장은 이제 경고보다는 개인 문제다, 뭐 개의치 않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김 위원장의 독특한 인사 특징이기도 한데요. 한 측근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자의 법칙, 그러니까 사자가 새끼들을 벼랑에서 떨어뜨려 살아 돌아온 새끼만 키운다는 건데 김 위원장도 대선 후보든 시장 후보든 중앙 무대로 일단 잘 끌어는 내는데 그다음에는 스스로 살아남은 사람만 같이 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김 위원장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 얘기인데 김종인 당내 잠룡으로 방향 전환 물음표입니다. 당내 대선 후보의 실명을 끝내 거론을 했어요. 예, 당내 잠룡 상임박이죠. 오세훈,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공식 언급한 건데 당사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월적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유승민 대표의 출정식이랄까 이 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경제 문제라는 것이 선거철마다 가장 심각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 경제 전문가이신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좋은 어떤 안이 도출되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제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무슨 수를 했더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꼭 해내겠다. 부동산, 교육, 일자리 다 답을 내놔야 합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원희룡 모델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농부가 내년 봄에 파종을 해야 이제 1년 뒤에 큰 수확을 하는데 겨울에 조금 배가 고프다고 해서 종자 씨를 먹어버리면 1년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 꼭 그렇죠. 제가 끝까지 그 후보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대선에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 그 토론회 가서는 출정식 이런 단어를 썼네요. 정작 유 전 의원 본인은 안 썼는데 김 위원장이 의미 부여를 해준 겁니다. 아까 말한 대선이라는 중앙 무대로 끌어내온 거죠. 무대 주제도 정했는데요. 부동산 문제를 차기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이 과천 분양 열풍 현장을 방문한 거나 잠룡들이 잇따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이제 우리 당 내에 인물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외부 영입서를 계속 흘려왔는데 결국 언급한 이름들은 예상 가능한 늘상 언급돼 왔던 인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외부 인재 영입 성과가 신통찮기 때문인데요. 네. 이른바 참신한 40대 경제 전문가를 아직 못 찾았고요. 당 밖에선 윤석열 검찰총장만 급부상되고 있는데 사실 윤 총장은 국민의힘과 유기적으로 화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또 안철수 대표와의 당대당 통합 역시
반대 기류가 강해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인데 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 후보 논의를 시작했잖아요. 이젠 급한 겁니다. 본격적인 후보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당내 대선 후보군을 구분해달라는 당내 여론을 반영한 건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도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과 함께 만찬 자리를 갖고 당내 현안을 논의 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V리그가 불문율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 아니다, 납득할 수 있는 열정의 표현이다. 선수와 감독들까지 서로 충돌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GS 칼텍스전에서 뜨거운 화제를 몰고 왔던 김연경의 감정 표출. 이틀 후 이번엔 남자 배구의 인기 스타 케이타의 세리머니가 논란이 됐습니다. 득점 후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배구의 불문율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펠리페는 케이타를 향해 돌아서서 세리머니를 하라고 지적했고 다른 선수들도 심판에게 항의했습니다. 주심이 설명하는 차원에서 넘어갔지만 경기 후에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어젠 불문율 논란에 감독들까지 가세했습니다. 한국전력 리베로의 괴성이 선수들을 조롱했다며 대한항공 산틸리 감독이 격한 반응을 보였고 장병철 감독까지 나서면서 두 감독 모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세리머니와 과격 행동을 놓고 분위기가 과열되자 한국배구연맹은 오늘 감독과 심판들이 참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한 경기들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 과열되는 현상이 좀 보이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도 좀 듣고 적절한 제재를 해서 경기가 원만히 상대편 코트로 공을 쳐내고 광고판을 걷어차기도 하고 은연중에 나온 열정 가득한 승부욕인지 불문율을 깬 비매너 행동인지 팬들의 반응도 엇갈리는 가운데 흥행 돌풍 중인 프로배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세련된 운영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언제쯤 파란 하늘을 되찾을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1시간 전보다 먼지가 더 쌓였습니다. 현재 농도를 보시면요. 서울 강서구가 60, 예산이 82마이크로그램으로 여전히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보다 공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바람이 불어주면서 농도가 다소 옅어지겠고요. 청정한 공기는 모레 비가 오면서 되찾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 가을비답지 않게 꽤 많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서쪽에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서울 등 중부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함께 뒤엉키겠고요. 일단 내일은 약한 비구름이 먼저 다가오겠습니다. 아침에 남해안과 호남 지방에 늦은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도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서 본격적인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6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